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 근무하는 김태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간략히 말씀드릴 주제는 산업용 로봇 확산이 우리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 주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간략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이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인 로봇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의 영역에서 특히 공학이 아닌 이런 경제학과 같은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로봇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이런 작업들을 위해서는 로봇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막연하게 알고 있던 공상과학 만화나 공상과학 영화 속의 그런 로봇이 아닌 보다 더 체계적이고 이 구체적인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소위 말하는 국제적인 표준화 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이 제시한 로봇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8373-2012 이 항목에는 로봇과 로봇 관련된 주변 장치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로봇이란 무엇이냐를 살펴보면 지금 제가 여기 프레젠테이션에 제시드린 것처럼 2개 이상의 축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작동하고 지정된 범위 내에서 이동하면서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2개 이상의 축인데요. 축이란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힘이 작동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2개 이상의 축, 로봇에서 축은 로봇의 일정한 자유도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degree of freedom이라고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자유롭게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축이기 때문에 요거는 예를 들어서 축이 2개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면축, X축과 Y축 요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개의 축에서 만약에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하면 로봇이 평면 동작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의 개념에서 중요한 거는 축이 얼마나 돼서 로봇이 얼마나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는가 요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로봇의 정의인데 그렇다면 산업용 로봇이란 어떤 것이냐면 ISO에서 같은 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의 정의는 지금 제가 프레젠테이션에 드린 것처럼 3개 이상의 축을 가진 다목적 기계 장치고요. 영어로는 멀티퍼포스 머니퓰레이터라고 하고 그리고 바닥 또는 이동기기에 부착되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조정되거나 재프로그램이 가능한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또 리프로그래머블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로봇의 목적은 산업 자동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작업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로봇이 산업용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로봇에 비해서 보다 더 로봇 동작이 자유로워야 되고 그리고 로봇이 수행하는 목적이 아주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로봇의 동작이 조금 더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은 지금 거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축이 3개 이상에서 작동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3개 이상의 축이니까 평면 동작이 아니고 저희가 고등학교 때 그런 공간도형 이런 걸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X축, Y축 그리고 Z축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입체 공간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3개 이상의 축을 가지게 되면 예컨대 4개, 5개, 6개 이런 식으로 축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다 더 복잡하고 정교한 로봇의 동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이 정의에서 하나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 자동화를 목적으로 로봇이 실행되어야지 산업용 로봇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정의상 너무 자명한 말이고요. 그다음에 재프로그램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산업용 로봇에 어떠한 물리적인 외형상의 변화를 가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함으로써 자기 이용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다양한 목적의 작업을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할 수 있을 때 재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표현을 하고, 다목적 기계장치라는 말은
이번에는 이거는 물리적인 외형상 변형을 가함으로써 그 로봇을 전혀 다른 성질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로봇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은 이러한 속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축이 3개 이상이어서 동작이 아주 자유롭고 프로그램을 다시 함으로써 다른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다목적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질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런 모든 성격이 포함되면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의 동작과 매우 유사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예상되는 것은 이러한 산업용 로봇의 등장이 인간들이 수행하는 또는 인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자연스럽게 대체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 산업용 로봇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뒤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일단은 그런 암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은 일반적으로 그 목적에 따라서 지금 이제 산업용 로봇의 예시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정의를 가진 산업용 로봇들이 산업 생산 활동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수행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대표적으로 많이 수행하는 업무 4가지만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패키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산된 제품을 어떤 특정한 프레임이나 이런 곳에 부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로봇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판금 도색을 하는 그런 도장 작업을 하는 로봇이 있고, 이렇게 인간들이 하기에는 위험한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로봇이 있고, 또는 생산된 제품들을 골라서 적재하거나 이동시키는 이런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로봇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들의 예시를 보시면 산업용 로봇이 투입되는 업무의 특징이 일단 보입니다. 간략하게 뭐냐면 단순 반복 작업 업무죠. 그러니까 인간이 수행하기에는 너무 지루한 그런 단순 반복 작업 업무거나, 아니면 용접처럼 인간이 수행하는 도중에 어떤 위험 요소가 수반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산업용 로봇이 생산활동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시들입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로봇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로봇을 사용 목적에 따라서 크게 구분하면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 이렇게 2가지로 ISO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용 로봇이란 어떤 로봇이냐면, 지금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에 드린 것처럼 산업 자동화와 관련된 작업을 제외하고 인간의 편의 또는 다른 기계장치의 성능 향상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로봇을 총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자동화와 관련된 작업을 제외한다는 데피니션입니다. 왜냐하면 산업 자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로봇은 앞에 말씀드렸던 산업용 로봇이 수행하는 것이고, 그 산업용 로봇을 뺀 그 밖에 나머지 로봇이 모두 서비스용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의 구분 범위 정의상 서비스용 로봇의 범위가 산업용 로봇의 범위보다 매우 넓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서비스용 로봇은 이런 로봇들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본 예컨대 터미네이터 또는 스타워즈에 나오는 R2D2 또는 그 혼다에서 개발한 아시모, 아니면 월-E, 아니면 스타트rek의 데이터 같은 이런 로봇들은 산업활동에 투입되는 로봇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한 로봇들을 총칭해서 서비스용 로봇이라고 부르는데, 이 서비스용 로봇의 이런 서비스용 로봇을 저희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지금 제가 예시로 드린 서비스용 로봇처럼 그 디자인이나 형태나 용도 이런 게 너무 광범위하고 이 로봇의 자유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처럼 특정한 목적 또는 특정한 형태의 동작으로 규격화돼서 이 통계를 집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산업용 로봇 통계를 집계하는 기관인 국제로봇연맹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기구에서도 이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집계하고 있지 못하고 개략적인 전반적인 통계만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용 로봇은 그 포괄 범위나 중요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데이터나 자료의 정합성 측면에 문제가 있어서 분석의 대상에서 지금은 고려를 아직 못하고 있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비스용 로봇 같은 경우에 특히 프로페셔널 서비스 로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용 로봇 중에서도 어떠한 그 개인적 편의를 제외하고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로봇들, 그런 로봇들만을 집계해서
프로페셔널 서비스 로봇이라는 그 개괄적인 통계는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 프로페셔널 서비스 로봇의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프로페셔널 서비스 로봇의 글로벌 판매 규모, 그게 어느 정도냐면 92억 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산업용 로봇의 세계 판매액 규모가 대략 17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서비스 로봇의 규모가 그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 대략 한 6배 정도, 5배에서 6배 정도 그 규모가 크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고, 그 프로페셔널 서비스 로봇에다가 집계하지 못하는 개인용 서비스 로봇까지 포함하면 그 시장 규모가 더 크다라는 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앞으로 연구를 더 추가로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자료가 쌓이고 그 안정이 된다면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분석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료의 이용 가능성을 감안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당장 그 당면한 시사성 있는 이슈로서 산업용 로봇 분석과 관련해서 본 연구는 그 경제적 효과를 집중해서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왜 산업용 로봇을 보아야 하는가, 왜 산업용 로봇이 우리 그 고용 시장에 미치는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가, 요란 문제에 대해서 그 한번 문제 의식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산업용 로봇은 우선 지금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하고 아주 깊은 그 관련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디지털 경제가 도래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경제 하에서는 모든 사물들이 그 5G나 아니면 좀 더 어드밴스된 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서로 커넥티드 되어 있고, 그리고 AI 같은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상적인 경제 안에서 인간의 노동력 또는 인간의 근로 행태가 자리 잡을 공간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자연스러운 문제 의식이 싹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기술 진행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산업용 로봇이 분명히 인간의 노동에 또는 고용 형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차 산업용 로봇 도입을, 산업용 로봇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최근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큰 줄기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세계은행 같은 곳에서는 2016년 1월에 월드 디벨롭먼트 리포트라는 보고서를 퍼블리시하면서 그 4차 산업혁명 진행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만한 또는 주목할 만한 6가지 기술로 지금 거기 제가 프레젠테이션에 제시한 로봇,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5G, 3D 프린팅 기능, 요 6가지를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그 중에 로봇이 가장 그 선두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 나머지 기술들이 전부 복합적으로 로봇을 작동을 시키면 인간의 위치가, 인간이 생산활동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아마 많은 사람들의 염려가 커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으로 로봇이 얼마나 과연 정말 빠르게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 산업 생산 활동에 얼마나 빠르게 들어와 있는가를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이 자료가 어떤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자료는 어디서 나오는 자료를 저희가 지금 현재 많은 연구자나 기관들이 신뢰할 만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하고 있냐면, 국제로봇연맹이라는 곳에서 작성해서 매년 제공하는 로봇 통계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제로봇연맹은 어떤 곳이냐면 글로벌 메이저 로봇 제작 업체들,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 제작 업체들의 일종의 자기들 협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설 협회 같은 곳인데, 이곳에 가입되어 있는 글로벌 로봇 제작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규모가 대체로 거의 글로벌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그 해 생산한
로봇 데이터 또는 그의 판매한 로봇 데이터를 보고해서 만들어낸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글로벌 로봇 데이터와 관련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수준의 로봇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작성한 로봇 데이터를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로봇의 보급 속도 또는 보급 규모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통계를 그 지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로봇의 운용과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운용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공장에 로봇이 장착되어 있어서 그 현재 각각의 생산 공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봇의 사용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개념으로는 저희가 저량이라고 하는 스톡이라는 개념의 로봇을 말하는데, 당연히 스톡이기 때문에 예컨대 자동차나 이런 그 내구재처럼 로봇도 똑같이 감가상각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감가상각 기간은 편의상 이 그 집계기관에서 12년으로 생각을 해서 12년이면 로봇이 한 대가 소멸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매년 추계한 그 로봇의 스톡량을 로봇 운용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로봇 운용은 그 대수 기준입니다. 물량 기준이고, 마찬가지로 로봇 판매량이라는 또 통계 데이터가 있는데, 로봇 판매량은 당해 연도에 새로 그 제조 기업들의 판매된 로봇의 판매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로우, 경제학적으로 플로우 개념에 해당되는 거고요. 유량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통계를 그 결합해서 사용을 해보면 로봇이 얼마나 빠르게 보급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은 대내외,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세계에서의 로봇 시장 그 규모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봇 운용, 스톡과 그다음에 로봇 판매, 플로우 개념에서 그 간략하게 그림으로 제시해 드린 그래프입니다. 그 IFR,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제 로봇 연맹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그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막대 그래프하고 실선, 파란색 실선 그래프가 있는데, 막대 그래프는 판매량, 그러니까 플로우를 나타내는 그래프고, 그 실선 파란색 그래프는 스톡, 운용량, 현재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로봇의 그 잔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IFR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로봇 운용 대수는 2000년에서 2007년 그 매년 증가하는 속도가, 운용 대수, 그러니까 스톡 기준으로 운용 대수가 2000에서 2007년 연평균 9.6% 정도 증가하는 속도를 보였는데, 2010년에서 2018년 사이에서는 연평균 14.6%, 그러니까 거의 증가율 속도가 5%포인트 이상 증가하는 그런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의 로봇 운용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2009년에서 2010년을 넘어갈 때 기울기, 파란색 그래프의 기울기가 확연하게 바뀐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아마도 2009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2010년 사이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우리나라에서의 로봇 사용량이 급격히 늘었다라고 아마도 그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로봇 시장에서도 똑같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의 패턴이 나타나는데, 2009년, 10년을 지나면 그 파란색 그래프, 세계 로봇 시장에서도 운용을 나타내는 파란색 그래프가 기울기가 그 전과 달라지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든 세계 로봇 글로벌이든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로봇 사용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글로벌 로봇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가파른 기울기의 속도나 그다음에 그 통계상으로 확인되는 수치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가 연평균 9.6% 늘었는데, 세계 시장에서는 같은 기간 중에 4.1%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미 우리나라가 빠르게 늘고 있었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인 2010년부터 2018년에 우리나라가 대략 14.6%가 늘고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그런데 세계 시장에서는 평균적으로 11%가 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세계 시장보다 항상 더 빠르게 더 많은 양의 로봇이 활용되고
보급되고 있었다라고 이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판매 대수, 그러니까 빨간색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도 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운용, 그러니까 스톡량과 똑같은 형태의 패턴이 나타나는데, 그 판매 대수 증가율 면에서도 우리나라는 2000년에서 2007년 대체로 연평균 약 7,000대 정도가 판매가 됐는데, 2010년에서 201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는 연평균 1년에 42,000대씩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배? 6배 정도가 증가한 거죠. 6배 정도 판매 규모가 증가한 거고, 세계 시장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96,000대 정도가 연평균 판매가 됐는데,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는 약 24만 대 정도가 판매가 돼가지고, 그 같은 기간 중에 세계 시장의 경우에는 판매 규모가 약 2.6배 정도. 그러니까 그 증가한 배수에서도 판매 증가 속도에서도 우리나라는 훨씬 더 빠르게 증가했다. 이런 것을 통계 숫자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국내외 모두 산업용 로봇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건 확실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세계 로봇 시장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별로 그 로봇 판매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앞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몽땅 묶어서 봤는데 이번에는 국가별로 조금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요 로봇 이용 국가는 누가 있냐면, 지금 제가 프레젠테이션에 제시한 것처럼 주요 제조업 국가들인데, 예컨대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독일, 대만, 이탈리아, 이런 그 주요 제조업 국가들이 산업용 로봇의 큰 수요처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요국들의 평균 판매 대수를 보면, 중국의 경우에는 제가 자꾸 비교하는 기간이 2000년부터 2007년, 이 부분을 묶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그 이후 18년까지를 묶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이라고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전 대략 3,000대 정도, 연간 3,000대 정도 팔리다가 금융위기 이후에는 연간 7만 대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확실히 그 세계 제조업 공장이라는 그 명성에 걸맞게 산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정말 빠르게 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전에 36,000대 정도가 팔리다가 금융위기 이후에는 34,000대 정도로 오히려 약간 줄어드는데, 아마 일본의 경우에는 그 동남아 등지로 활발한 아웃소싱이 일어나서 그랬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통계는 그 판매 최종 목적지 기준으로 작성되는 통계라서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전에 15,000대 정도 팔리고 있었던 것이 금융위기 이후에는 27,000대 정도, 독일은 13,000대에서 금융위기 이후 2만 대 정도. 한국의 경우도 괄목할 만하게 늘어나는데, 금융위기 전에 7,000대 정도 팔리고 있다가 금융위기 이후에는 연간 42,000대 정도가 팔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판매 대수로 보면 중국을 제외하고 주요국 가운데서 시장 규모가 가장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그 글로벌 판매 시장에서의 시장 관점에서 글로벌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략 순위에 나타나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 기준이고요. 전 구간을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로봇 운용 기준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요 스탁, 그러니까 공장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로봇의 잔량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금융위기 전에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전에 대략 5만 3천 대 정도 공장에 평균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19만 2천 대 정도로 한 3배 이상 그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중국의 경우 그 막대 그래프에 왼편에 있는 대수 기준 막대 그래프의 초록색인데, 2010년 이후에 갑자기 초록색이 빠르게 크게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중국인데, 중국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연간 9,000대 정도,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25만 6,000대 정도, 이 정도로 그 로봇 사용량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글로벌 로봇 운용 시장에서
각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로 판매 시장과 비슷하게 세계 시장에서 3, 4위 이내의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우리나라는 총 규모면에서 그 로봇 판매 또는 로봇 운용 면에서 수위에 있는 국가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제 중요한 지표 하나를 확인할 텐데, 로봇 밀집도라는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총 규모인 로봇 판매량과 로봇 운용량이 아니라 로봇 밀집도를 더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거는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경제 규모가 크면 로봇 운용 대수가, 해당 국가는 로봇 운용 대수도 더 많을 것이다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중국 경제하고 우리 경제를 비교해보면 중국 경제가 우리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 빠르게 로봇 운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것만을 가지고서 중국의 생산 활동이 우리보다 로봇에 더 의존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경제 규모가 상이한 국가 간에 비교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총 로봇 운용 규모나 이런 총 지표를 가지고 비교한다기보다는 예컨대 퍼 캐피타 단위로 1인당 또는 한 대당의 이런 그 동일한 기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봇의 경우에 동일한 기준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바로 로봇 밀집도입니다. 그래서 그 로봇 밀집도란 무엇이냐면, 거기 프레젠테이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조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 10,000명당 로봇이 몇 대가 현재 잔량으로 남아서 운용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가지고서 각 국가 간의 로봇의 생산에 대한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공평하게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 아래쪽에 왼편의 그림을 보시면 주요국 로봇 밀집도 변화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 지금 실선이 있는데, 실선이 그림의 모양 때문에 약간 눕혀져서 완만한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 그림의 실선의 기울기는 45도,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y는 x, 정확하게 정비례하는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 축의 아래쪽의 x축은 2000년에서 2007년 중에 해당 국가의 평균 로봇 밀집도를 나타내고, y축, 그러니까 y축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해당 국가의 평균 로봇 밀집도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그래프에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오른쪽에 맨 윗부분에 하나 혼자서 툭 떨어져 있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07년 중에 로봇 밀집도가 대략 12.6, 그러니까 취업자 10,000명당 12대 정도가 보급되어 있는 그 로봇 보급률을 보이다가, 2010년부터 2018년이 되면은 취업자 10,000명당 로봇이 53대, 그러니까 53대 정도가 보급되는, 그 로봇이 아주 빠르게 보급되는 국가군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그 기울기 45도 선을 중심으로 아래쪽에 있는 국가들은 그 글로벌 금융위기 전보다 로봇 보급 속도, 밀집도가 낮다는 뜻이기 때문에 로봇 보급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았다는 뜻이고, 45도 선을 중심으로 위쪽에 있는 국가들은 그 로봇 보급이 금융위기 이후에 빨라졌다라는 걸 나타내는 국가들인데, 그런 국가들보다도 압도적으로 우리나라는 빠른 국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있는 주요국 로봇 밀집도는 특정 시점에서 잘라서 횡단면으로 본 그래프인데, 가장 최근 인용 가능한 그래프가 2018년 기준에 그 작성된 통계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주요 국가들의 로봇 밀집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다음에 두 번째 국가로 그 제조업 취업자당 로봇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데, 싱가포르이 도시국가라는, 우리보다 인구 규모가 아주 작은 도시국가라는 특수성 있는 지역임을 제외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큰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로봇 밀집도, 가장 높은 로봇 생산 의존도를 나타내는 국가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독일하고 격차를 보더라도, 독일의 경우에는 지금 2018년 기준으로 대략 350대 정도, 그
350대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2018년 기준으로 774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가 2배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느 산업 부분들에서 이렇게 로봇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산업별 로봇 보급 현황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제시되어 있는 그래프에 2018년에 있는 마지막 막대 그래프들입니다. 그 마지막 막대 그래프는 각각의 산업이 로봇에서 차지하는 비중별로 색깔을 나타내도록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8년 기준으로 자동차 또는 자동차 제조업과 관련된 산업에서 산업용 로봇이 34%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급되어 있는 산업용 로봇의 34%는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3% 정도가 전기 전자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산업 로봇의 보급 현황인데 세계 시장에서도 그러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도 보면은 자동차 부분이 압도적으로 산업용 로봇의 보급이 활발한데, 세계 시장에서는 자동차 부분이 40% 정도 그 보급을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하고 세계 시장을 비교했을 때 그 막대 그래프의 색깔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예컨대 막대 그래프의 맨 아랫부분에 진한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은 자동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는 똑같은데 우리의 경우 보라색 막대 부분이 그 위쪽에 올라와 있는데, 이 보라색 막대 부분이 우리나라의 가장 최근 주력 산업인 반도체하고 OLED,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부분에서의 산업용 로봇 보급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보라색 그래프 막대는 크긴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의 그 구조의 특수성상 보라색 부분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로봇 통계를 확인해서 요약해 보자면, 세계 시장이든 우리나라든 금융위기 이후에 로봇은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계 시장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그러한 점은 로봇 밀집도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로봇이 이렇게 빠르게 보급되는 그러한 어떤 저간의 경제적 상황이나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 연구 결과나 아니면 해석들이 많은데, 저희는 일단 왜 그런가 이 요인에 대한 그런 분석에 맞춘 보고서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간략하게 몇 가지 정도의 그 가설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 시장과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로봇 보급이 빠르게 늘어난 배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로봇과 관련된 기술이 발달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 자명한데, 그러한 사실을 통계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왼편에 있는 로봇 기술 관련 특허 건수들입니다. 예컨대 지금 왼편에 나타나 있는 그림이 세계 지식재산기구에서 리포팅하는 각국에서 그 로봇 관련된 특허를 출원한 데이터를 합산해 놓은 그래프인데요. 지금 제가 여기다 그려놓은 그래프는 로봇 시장에서 주요 로봇 메이저 업체를 보유한 국가들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중국, 일본, 독일, 미국, 한국, 프랑스, 스위스 등 이 7개국들의 그 로봇 관련 특허 출원 건수를 누적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2008년에 로봇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적으로 이 7개 국가에서 11,000건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2018년이 되면 24,0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빠른 로봇 관련 기술의 발전이 있었구나라고 저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로봇의 그 가격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사실 로봇이라는 거는 종류도 다양하고 그 로봇의 용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 형태에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이 로봇을 어떤 특수한 그 지표 하나로 통일해서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린 로봇 가격은 어떤 공인된 로봇 가격이 아니고 연구자인 저와 저의 공동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로봇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산했냐면 그 IFR에서 로봇 판매액 데이터는 자기들이 추계한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 판매액하고 아까 말씀드린 로봇 판매 대수,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대수, 그거를 나눠서 간략하게 산술적으로 추산해 본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로봇 가격이 그 전까지 안정적인 로봇 가격이 글로벌 금융 위기, 그러니까 2009년 이후부터는 완만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사 효과로 로봇 판매량은 그 반비례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는 아마도 추측컨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봇 기술 발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로봇의 유용성이나 효과성이 로봇 기술 발전 때문에 효과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로봇 그 보급이 더 많이 늘어나고, 로봇 보급이 늘어나면 로봇 생산이 다시 늘어나고, 로봇 생산이 늘어나면 로봇 생산하는 업체들은 소위 말하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가 있어서 로봇 단위당 생산 단가를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로봇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다시 또 로봇 가격이 하락하면 로봇 수요 업체들은 더 싸진 로봇을 수요하고, 이런 식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면서 이렇게 그 세계적으로 로봇이 빠르게 보급된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을 일단 해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로봇 판매 가격이 2009년에 저희가 시산한 거는 한 대당 63,000불이었는데 2018년에는 39,000불로 대략 38% 정도 하락해진 게 아닌가, 평균적으로 하락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로봇이 빠르게 보급된 배경인데, 그러면 특히 우리의 경우에 세계 시장보다 더 빠르게 보급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점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어떤 그 일치된 견해나 뭐 학계에서 논의된 바는, 컨센서스로 형성된 바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그 연구자들이 이럴 것이다라고 게스를 해서 제시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구조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여기 왼편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업종별 업무 단순성과 노동 보상 비용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지금 여기 그 주요 로봇 생산 국가 이용 국가인 미국, 독일, 이탈리아 세 개 나라를 가지고서 만든 자료인데, 그 왼편 오른쪽 아래쪽에 X축 그림이 뭐냐면 노동 보상 비용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노동 보상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그래프이고, 세로축, 그러니까 Y축 그래프는 뭐냐면 그 해당 산업의 업무가 얼마나 단순 반복적인가, 얼마나 루틴한 업무인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Y축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당 산업에서 실행하는 업무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걸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이 그래프의 오른쪽과 그 위쪽, 그러니까 일사분면 쪽에 해당되는 쪽에 있는 업종일수록 단순 반복적이면서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노동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그런 업종들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업종들일수록 앞에서 그 로봇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단순 반복 업무를 로봇으로 대체하거나 그 비싼 임금을 줘야 될 근로자를 기업들이 저렴한 로봇으로 대체할 유인이 커지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그런 업종에 해당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운송장비 업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운송장비라고 하면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 그래서 근데 우리 산업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 크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노동 보상 비용이 큰 업종 중에 또 들어와 있는 게 전기 전자 업종. 여기서는 반도체 올레드,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따로 빠져 있지 않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더 오른쪽으로 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전기 전자 업종들이 있고, 그리고 화학 제품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노동 보상 비용이 큰 업종들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제가 또 누운 막대 그래프로 제시해드린 그 업종별 산업생산 증가율을 보면, 이거는 그 주요 업종들이 우리나라 산업생산 활동에서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후를 특히 보면은 반도체, 전자부품, 화학, 기계장비, 금속, 이런 업종들이 우리 산업, 우리 경제를 주도한 업종들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업무가 단순 반복적이고 근로자의 노동 보상 비용이 큰 그런 업종들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더 많이 세계의 경제에 비해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많이 산업용 로봇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노동보상 비용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노동보상 비용은 임금을 포괄하는,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복지 관련된 비용이나 뭐 연금 같은 이런 노동자 한 명을 채용했을 때 제조업체 또는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노동자 관련된 총 보상 비용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제 로봇이 빠르게 늘었고 이런 이유들로 로봇이 빠르게 늘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로봇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로 바로, 또는 우리 경제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다른 나라들의 사례 또는 그 전에 있었던 경험적 사실을 통해서 어떤 실마리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로봇이 우리 경제의 고용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실마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의 어떤 사례들, 경험적 사실들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어떤 시사점이나 그런 실마리가 있어야만이 우리에 대한 영향력 분석도 자연스럽게 인과관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해보면 지금 제가 여기 드린 그림은 OECD 국가들,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의 로봇, 그리고 그 해당 노동시장, OECD 국가의 고용, 실질 임금, 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아주 계략적이고 간략한 통계값으로 제시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일단 왼편 그래프를 보시면 OECD 국가들의 고용률하고 그 로봇 증가율 그래프를 그려놓은 그래프인데요. 특히 제가 여기 2010년하고 18년을 그린 이유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로봇 증가율이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뚜렷하게 보여서 이 구간을 그려놓은 건데요. 그래서 X축을 보시면 왼편에 고용률 관련된 그래프의 X축을 보시면 그 X축은 연평균 로봇 증가율이고 그 세로축은 Y축은 연평균 고용률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래프가 간략하게 보여주는 상관관계를 보면 로봇 운용 증가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고용률이 낮구나라는 점을 직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건 이거는 그 엄밀하게 이론적으로 계량 모형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고 간단한 통계를 통해서 그럴 것이다라는 그러한 실마리를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점입니다. 근데 일단 요 고용률에서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그 고용률과 로봇 증가율 간의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면 우리가 통계학에서 많이 이용하는 간단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보는 그 지표인데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11 정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실질 임금 통계도 마찬가지인데 그 X축은 취업자 10,000명당 로봇 횟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봇 밀집도, 실질 임금의 경우에는 X축이 로봇 밀집도를 나타내고 그 세로축이 실질 임금 상승률을 나타내는 그래프 있는데 로봇 밀집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질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구나라는 거를 이것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얻을 수 있는 상관계수의 그 값은 대략 마이너스 0.1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로봇이 빠르게 보급된다는 점이 고용시장, 특히 고용량, 취업자 수 같은 고용량하고 그 고용의 가격, 임금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소지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어떤 암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는 이 로봇 보급하고 비교적 한 최근 근 10년 내에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슈인데, 로봇 보급이 우리 지금 로봇 시장에서 고용량이나 임금뿐만 아니라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논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시사점을 갖는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는 프레이 앤 오스본이 2017년에 퍼블리시한 페이퍼에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 어떤 그래프냐면 미국에 있는 모든 그 직업을 자동화로 인해서 각각 앞으로 먼 미래에 근미래에 소멸될 확률을 이 사람들이 시산을 해서 그 직업이 사라질 확률을 그래프로 그려놓은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해당 업무가 자동화될 수 있는 확률이라고 그랬는데 이쪽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하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47%의 이쪽 이쪽에 있는 업종 구간은 나중에 자동화가 되면서 해당 업종이 소멸될 확률이 크다라는 업종들입니다. 그런데 그 업종들의 어떤 업무들이 들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지금 거기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예컨대 운수 관련된 업무 또는 제조업 생산 관련 업무 또는 뭐 저희 있는 것처럼 사무 행정 지원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업무 이런 업무들이 앞으로 사라질 확률이 큰 그 47%의 확률로 미래에 사라질 확률이 큰 업종이 분류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제조업 생산 관련된 업무가 47%의 확률로 사라질 업무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조업 생산 관련 업무는 지금 계속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산업용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 결과를 보면 이 추산 결과를 보면 산업용 로봇이 어떤 식으로든 소득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겠구나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앞에서 조금 전 내용과 이 내용을 결합을 해보면 이러한 경험적 사실이 이제 이러한 로봇이 빠르게 보급되는 이러한 경험적 사실이 우리나라의 고용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득 계층간 불평등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이제 그런 실마리를 가지고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계량 모형을 통해서 그 효과를 한번 실증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단 분석에 앞서서 저희가 그럼 이 분석을 위해서 참고한 그 기존 문헌들 또는 관련 선행 연구들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0년대 들어서 자동화로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림처럼 그런 우려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을 반영한 중요한 페이퍼가 하나 나왔었는데 2003년에 나왔었던 아우토 레비 머네인이 썼던 페이퍼인데요. 이 페이퍼에서는 이 페이퍼에서는 1960년에서 1998년까지 이 저자들이 일자리 변화 분석을 해보니까 컴퓨터 같은 이런 자동화 기기의 보급으로 소위 말하는 우리말로는 정향적 업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루틴 베이스드 태스크라고 부르는 일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순 반복 업무입니다. 아니면 아주 전형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기계 같은 것들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 그런 정형적 업무 수요가 앞으로 감소할 거다라고 이 사람들이 예측을 했고 2003년 페이퍼에서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브린졸프슨하고 맥카피가 2014년에 펴냈던 세컨드 머신 에이지라는 그 저서에서는 이 기술 진보의 형태가 숙련 편향 기술 진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영어로는 어떻게 부르냐면 스킬 바이어스 테크놀로지컬 체인지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기술 진보가 노동자나 자본보다 기술에게 더 우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또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 이런 기술을 중심으로 더 우대하는 형태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식의 기술 진보인데 이러한 형태의 숙련 편향 기술 진보 때문에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 그러니까 하이 퀄리티의 스킬을 가지지 못한 미들 스킬을 보유한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평범한 기술을 보유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업무는 사무 업무, 이런 타이핑 업무, 이런 업무들인데 이런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임금이 하락할 거다라는 걸 이제 예측한 그런 페이퍼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소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고 이로 인해서 자동화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로봇 기술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면 로봇이 노동에 미치는 실증적 효과에 대한 분석도 유수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저명한 경제학자 이제 그룹이 지금 제가 제시드린 두 페이퍼인데 첫 번째 페이퍼가 아세무글루하고 레스트레포라는 사람이 쓴 페이퍼인데 미국 노동시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 분석을 했습니다. 로봇의 보급으로 인해서 실제로 일자리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분석을 해본 자료인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이 페이퍼는 2018년 워킹 페이퍼 버전인데 지금 최근에 2020년 6월에 퍼블리시 버전으로 QJ에 퍼블리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최종 버전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2020년
그 퍼블리시 버전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그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 자료를 이용해서 패널 분석을 실행했는데 로봇 그 사용량 한 단위가 늘어날 때 고용률이 0.2%포인트, 실질 임금이 0.3% 하락한다고 이 사람들이 실증적으로 그런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레첸 마이클스가 2018년에 쓴 페이퍼에서는 이 사람들도 고용시장 여건을 똑같이 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어떤 분석을 진행을 했냐면, 그 근로자가 보유한 기술 수준별로 로봇 보급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가라는 분석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로봇 보급 확대로 숙련도가 낮은, 그러니까 기술 수준, 자기가 보유한 기술 수준이 낮은 근로자일수록 노동자의 근로 시간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기술 수준이 낮은 근로자일수록 정규직에서 밀려나서 비정규직이 되거나 단기 일자리를 일하거나 또는 아예 실업 상태로 가거나 이런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그런 결과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해외에서의 이런 로봇 실증 효과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의 경우에는 어떤 로봇 분석 결과가 있는가 하고 보면, 우리 경우에는 좀 아쉽게도 그 대체로 지금까지는 산업용 로봇이 우리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한 본격적인 실증 분석 페이퍼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냥 이론적 수준의 고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로봇이 늘어나면 아마도 이런 경로로 고용이 늘어날 수 있을 거야, 또는 이런 경로로 고용이 줄 거야 라는 식으로 그런 이론적 고찰에 머무는 페이퍼나, 또는 아니면 조금 정합성이 다소 부족한 페이퍼가 부족한 분석들이 좀 제시된 게 있습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게 투입 산출 분석을 이용하는 분석인데요. 투입 산출 분석은 로봇과 관련된 산업에 생산량이 늘거나 로봇과 관련된 산업에 투입이 늘면 고용이 얼마큼 늘어난다. 근데 투입 산출 분석은 이거는 고용 유발 계수가 항상 플러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로봇 자체의 증가 또는 로봇 도입의 증가로 인한 효과가 다른 거시 변수들하고 내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생성이 전혀 제어가 되지 않은 상태로 당연히 로봇 산업의 투입량을 늘리면 경제 전반적으로 고용량이 늘어나는 건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로봇 도입이 경제 전체의 고용량을 늘린다, 이런 식의 분석 결과가 좀 있는데, 이런 거는 정합성이 좀 떨어져서 저희가 참고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조금 더 정합성 있는 분석 결과를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시도한 방법은 일단 그 처음에 레퍼런스로 참고 자료로 말씀드렸던 아세모글루 레스트레포의 2018년 그 버전의 그 분석 방법을 많이 따랐는데요. 여기서 사용한 분석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지금 업무 기반 접근법이라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전통적인 분석, 그 고용 시장에 대한 분석 방법에서는 생산의 투입 요소로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자본과 노동이 활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업무 기반 접근 방법에서는 자본과 노동이 노동이 바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로봇과 노동의 결합을 통해서 업무를 먼저 생산하고 그 업무와 자본을 결합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낸다는 업무 기반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다시 말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생산함수의 일반적인 경제 이론의 생산함수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노동 L, 자본 K 대신에 이 노동 L 대신에 업무가 투입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업무를 어떤 식으로 이행할 수 있냐면, 그 밑에 있는 이제 간략한 개요 그래프를 보시면 업무를 전체 1로 정규화시킵니다. 그 총 길이가 1인. 그러니까 지금 이 밑에 있는 수직선을 보시면 n-1에서 n까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개 n과 n-1을 빼보면 절대값의 크기가 1이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를 1이라는 이 수직선, 길이 1이라는 수직선 안에 차례대로 배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그 생산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과거 방식의 생산 함수에서는 자동차 한 대의 아웃풋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생산 함수에 예컨대 자본 5단위, 노동 10단위 이런 식으로 인풋이 들어가야지 자동차 한 대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 기반 접근법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투입 요소로 제품 기획 업무, 행정 업무, 용접 업무, 아까 봤던 도색 업무 또는 뭐 영업 업무 이런 업무들이 투입돼야지, 그리고 자본이 결합돼야지 자동차 한 대가 나타난다, 한 대가 생산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제품 기획 업무, 행정 업무부터 영업 업무까지를 모두 다 수직선상에 나열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그림처럼 1이라는 가상의 길이 1이라는 수직선상에 어딘가에 표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배열을 할 때, 수직선상에 배열을 할 때 아무렇게나 배열하는 게 아니고 그 수직선상에는 왼편에서부터 자동화, 그러니까 기술적인 자동화에 의해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업무부터 차례대로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보면 i스타라는, 그러니까 i는 인덱스, 그러니까 인덱스를 나타내고 i스타라는 그 위에 i에 별표가 붙어 있는 임계점이 있는데, 이 임계점 아랫부분은 기술적으로 로봇이 모든 업무를 다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동시에 로봇이 노동보다도 더 싸게 공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로봇이 기술을 대체할 수 있고, 로봇이 근로자보다 더 싸게 공급이 된다면 로봇이 모두 다 그 업무를 대체하는 업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i스타를 넘는 부분에서는 로봇과 근로자를 결합해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입니다. 근데 주로 아마 노동 집약적인 업무들이 될 가능성이 크지요. 이런 식으로 업무를 나눠서 업무가 생산 활동에 투입된다라고 보는 이런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기반 접근법을 보면 로봇의 우리가 가장 논쟁적인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확인이 되는데, 로봇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효과적으로 생산 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생산성이 높아져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 아니냐라고 로봇 도입을 옹호하는 긍정론자들이 주로 인용하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반대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 근로자 일자리를 대체하기 때문에 인간 일자리가 사라지는 부정적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로봇에 대한 비관론자들의 근거를 대체하는 그 일자리 소멸 효과, 요 두 가지를 그래프로 그려놓은 건데요. 첫 번째 위에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이 업무 기반 접근법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냐면, 로봇을 도입을 해서 새로운 업무가 창출된다는 거 보는 건데,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면 다양한 업무를 수행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생산성이 높아져서 로봇의 인덱스, 그러니까 업무를 나타내는 인덱스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업무가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고, 일자리가 소멸되는 거는 업무 기반 접근법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인 거냐면, 로봇의 기술적 임계치 한계점, 그러니까 과거에 로봇 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이 업무까지는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데, 이걸 넘어서는 업무는 대체할 수 없었던 업무가 있는데,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그러한 업무조차도 이제 로봇으로 가게 되면 그 로봇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이 더 늘어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 소멸 효과로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기반 분석 방법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다 분석 모형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이 어려우신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경제학 원론의 생산함수를 혹시 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큰 대문자 X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경제학 원론에서, 학부 수준의 경제학 원론에서 보는 생산함수입니다. 생산활동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X는 생산이고, 그 다음에 등호의 오른편에 있는 그 A는 우리가 생산성이라고 부르는 솔로 레지듀얼 또는 뭐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부르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그 가로 안에 커다랗게 고등학교 때 봤던 적분 기호로 이렇게 인테그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 과거에 전통적인 생산함수에서 노동이 들어가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노동하고 자본, 그 다음에 오른쪽에 K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자본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 이 부분 노동이 빠지고 그 부분을 적분 기호로 표시되어 있는 안에 들어있는 조그만한 소문자 X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밑에 있는 표현된 수식인데, 그게 바로 업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무는 그래서 인디케이터로 생산이 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생산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업무가 아까 업무 기반 접근법, 그러니까 앞쪽에서 봤던 요 임계치를 넘어가는 쪽, i스타를 넘어가는 쪽, 그게 바로 여기서 지금 세타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세타를 넘어가게 되면 기술적으로
로봇이 자동화 업무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전적으로 인간의 노동에 의해서만 생산이 됩니다. 그게 바로 겜마 L이라는 대문자 겜마 L이라고 맨 아래쪽에 있는 수식으로 업무가 생산이 된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고, 윗편에 있는 겜마 M 더하기 겜마 L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로봇에 의해서 자동화가 가능한데, 로봇하고 인간하고 누가 더 생산성이 높은가, 또는 둘 중에 누가 더 싸게 그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용량이 결정된 업무를 만들어낼 때 그걸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스몰 x는 인간의 노동 또는 로봇을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업무, 이 업무를 라지 x 안에 투입을 하고 그 업무하고 자본을 결합시켜서 그 아웃풋을 만들어낸다라는 이런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이 식의 그 요체,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노동 수요 함수를 나타내는 식인데, 이제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 노동 수요 함수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식에서 중요한 거는 그 맨 오른쪽에 있는 시그마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시그마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시그마의 오른편에 있는 분수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d 세타 나누기 1 세타로 되어 있는 거고, 하나는 겜마 L 나누기 겜마 M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 세타하고 겜마 L, 겜마 M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세타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계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로봇이 어느 업무까지 자동화를 시킬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 임계치를 나타내는 그 파라미터인데, 이 세타가 커지면, 그리고 다시 말해서 로봇이 자동화 시킬 수 있는 업무의 양이 더 늘어나면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세타가 커지니까 로봇이 자동화 시킬 수 있는 업무의 양이 크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겜마 L과 겜마 M은, 겜마 L은 인간의 생산성, 그리고 근로자의 생산성이고, 겜마 M은 로봇의 생산성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 분수가 겜마 L 나누기 겜마 M이 작아진다는 뜻은, 다시 말해서 로봇의 생산성이 인간의 생산성보다 훨씬 더 높을 때, 이럴 경우에 당연히 로봇을 많이 사용하겠죠, 기업이.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세타하고 겜마 L과 겜마 M이 움직이면 로봇에 대한 자동화 요구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고, 이런 로봇의 자동화 요구가 늘어나면 이거는 노동 수요의 네거티브한 효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묶여져 있는 세타하고 겜마 L, 겜마 M이 묶여져 있는 시그마로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시그마 스몰 li 곱하기 d 세타 나누기 1 세타 곱하기 겜마 L 나누기 겜마 M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산업의 로봇에 대한 노출도라고 평가를 하는데, 제가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타하고 겜마 L, 겜마 M이 변하면 로봇의 자동화, 해당 산업이 로봇을 얼마를 더 쓸지 또는 덜 쓸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당 산업이 로봇에 얼마나 의존할 것인가 또는 로봇에 노출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노출도를 결정하는 변수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이 변수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산업활동에 로봇을 얼마를 쓰는지를 나타내는, 보여주는 그런 변수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식이 나타난다는 거고, 이거를 저희가 이제 계량 모형을 통해서, 회기식을 통해서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 다 똑같은데, 여기다 추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오차항에다가 확률 과정, 뒤에 있는 것처럼 에타 확률 과정 하나만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과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식을 가지고 회기식을 추정을 해봤다. 그래서 그 결과 그 로봇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라고 그 계산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있는 회기식을 가지고 그 로봇의 산업별, 연도별 패널 모형을 저희가 구축을 해서 이거를 추정을 했는데요. 그러면 산업의 로봇에 대한 노출도,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에 대한 로봇 노출도를 저희가 어떤 변수를 가지고 포착을 했냐면, 지금 이 그래프에 대문자로 APR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로봇의 산업 침투율이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변수인데, 이 변수를 저희가 로봇의 산업에 대한 노출도, 산업의 로봇에 대한 노출도의 대리 변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에서 맨 처음 봤던 로봇 밀집도, 왜 로봇 밀집도를 사용하지 않고 이 로봇의 산업 침투율을 대리 변수로 사용했는가, 요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로봇 밀집도는
얼마나 해당 산업이 로봇에 의존하고 있는가는 잘 포착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해당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해당 산업에 관련된 주변 여건이 변해서 로봇 밀집도가 받는 영향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로봇 밀집도는 포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산업 침투율로 로봇 밀집도를 대체하게 되면 로봇 밀집도를 포착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이 변화하는 효과까지 동시에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러니까 조금 더 내생적인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로봇의 산업 침투율이라는 APR이라는 이 변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보시면 APR이 0이 되면 어떤 의미냐면 근로자 1인당 로봇 보급량하고 산업 증가율하고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성장하는 속도만큼 원래 최초의 로봇 보급량도 그만큼씩 계속 균형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로봇이 과도하게 빠르게 침투했다거나 또는 느리게 침투한 경우가 아니고 균형적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APR이 0보다 크게 되면 로봇의 보급률이 산업 성장률을 상회하는 게 되기 때문에 로봇이 산업 증가 속도가 더 빠르게 산업 내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패널식에서 우리나라의 그러면 로봇 산업 침투율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산업별 부가가치와 산업별 로봇 사용 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APR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산업별 로봇 침투율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로봇 침투율을 바로 이 패널 회계식에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도구 변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 침투율은 아까 처음부터 봤던 것처럼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달리 빠르게 더 급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로봇 자체만의 로봇 보급 속도, 외생적으로 공급되는 로봇 보급 속도 말고 다른 우리 경제 구조 또는 산업 구조의 다른 요인들하고 내생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얘가 빠르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생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흔히 많이 사용하는 투스테이지 회귀 모형 도구 변수를 이용한 그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구 변수로는 누구를 사용했냐면 유럽 국가들의 로봇 산업 침투율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초기부터 글로벌 로봇 산업을 선도해 왔다는 점, 그리고 유럽 로봇 국가 산업 침투율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그 과거 선행 연구들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러한 모형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 패널 회귀 분석을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금 이제 고용량에 대해서 고용량 변수로는 뭘 사용했냐면 취업자 수 증가율을 사용을 했는데 취업자 수 증가율을 썼는데 취업자 수 레벨이 아니고 취업자 수 증가율입니다. 취업자 수 증가율을 사용을 했는데 취업자 수 증가율이 전 기간 분석 대상 전 기간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한 분석 대상 전 기간은 이 그래프의 맨 오른쪽에 있는 1996년부터 2017년 기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회귀 개수가 음으로 나오긴 하는데 로봇 침투율의 회귀 개수가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으로 한정해서 이 회귀 분석을 진행을 해보면 이 로봇 침투율의 회귀 개수가 유의하게 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효과는 대략 모형별로 추가되는 설명 변수 제어하는 설명 변수별로 조금씩 달라지는데 대략 취업자 수 증가율을 약 8.8에서 11.5% 하락시킨 걸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취업자 수 레벨이 아니고 취업자 수 증가율을 그리고 8.8에서 11.5% 그러니까 퍼센트 포인트가 아니고 퍼센트로 하락시킨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모글로하고 레스트레포가 미국 자료에서 시행한 고용률 0.3% 포인트 하락보다는 좀 효과가 많이 작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는 대략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전 기간의 분석 대상 전 구간에 대해서 유의하게 네거티브를 나타내는 걸로 나타냈는데 로봇 침투율이 한 단위 늘어날 때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 임금 상승률이 약 0.1에서
0.19% 하락하는 걸로, 이것도 실질 임금 레벨 수준이 아니고 실질 임금 상승률이 이 정도 0.15에서 0.19 정도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세 번째 분석 결과는 중숙련 취업자의 비중에 미친 영향 결과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취업자를 고숙련, 그러니까 고숙련 취업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영층이나 아니면 그런 과학자나 의사나 뭐 이런 하이테크 기술을 가진 사람들 그룹하고, 그다음에 저숙련,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청소라든지 이런 아주 단순한 업무들, 이런 저숙련 업무, 그리고 이제 중숙련 업무, 예컨대 공장, 제조 공장에서의 어떤 조립 업무라든지 아니면 사무 업무, 이런 업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중숙련 취업자 비중이 로봇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를 추정을 해보니까, 전 기간 분석에 대해서는 이 회귀개수가 플러스인데다가 유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았는데, 이 분석 대상 기간을 금융위기 이후로 한정해서 추정을 해보면 유의하게 네거티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 로봇 침투율이 한 단위 늘어날 때마다 중숙련 그 취업자 수 비중이 약 변화율, 비중의 레벨이 아니고 취업자 수 비중의 변화율이 0.17%씩 줄어든 것 같다라는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중간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생각만큼 늘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로봇이 늘어날 때마다 그 증가율이, 그 비중이 조금씩 감소했기 때문에 그 중간 계층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저희가 생각하는 양극화, 그러니까 그 소득 계층 간의 불균형 심화의 어떠한 단초 같은 거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한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이 어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컨펌이 되거나 확정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저희 연구자들, 저와 같이 한 저의 공동 연구자와 제가 개인적으로 추산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어떤 공신력 있는 숫자는 아니다라는 점,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이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컨펌을 하는, 확인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얻은 이제 시사점은 무엇이냐면,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부상하고 있는 게 언택트 이코노미입니다. 대면 접촉, 인간 간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시키자는 그런 언택트 이코노미가 부상하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경제도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향후에 로봇의 역할이 우리 생산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거다. 이거는 되돌리기 힘든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인식을 하고 되돌릴 수 없다면 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그 로봇 활용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많은 그동안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로봇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로봇 산업과 관련된 연관 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서 그 수요 생산과 고용에서 파급 효과를 창출한다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그 우리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로봇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정책적 노력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저희 분석 기법에 따르면 신규 업무, 그러니까 로봇이 자동화할 수 없는 업무들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런 로봇이 자동화할 수 없는 업무들이 어느 부분에 존재하는가,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그런 업무를 육성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요구되는 서비스 산업이 아마 그런 대표적인 업무 발굴 가는 분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는 일단 저희는 지금 고용에 미치는 효과만을 봤는데, 로봇이 그 한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고용에만 국한될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과정 프로세스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산과 관련된 모든 거시 변수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물가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GVC, 글로벌 가치사슬, 공급망,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연구한 그 로봇과 관련된 내용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